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사실 선생님이 주말 사이에 이 강의를 하나 찍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목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고 화면만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없는 영상만을 올리려다가 여러분이 저와 저의 수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상상하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잘 봐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광장 하반부 본문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학습 활동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학습 활동 1번은 전반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도 판서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아직 정리가 조금 혼란스러운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은 2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을 수 있으니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이 본문 내용을 다시 읽어보시고 조금 더 욕심이 있는 학생들은 학습 활동을 먼저 혼자 풀어보고 이 강의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자, 그래서 중략 이후 중립국을 향하는 배에 몸을 실은 명준이의 사념적 생각이 드러난 부분이 이제 하반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부채와 사북자리 두 마리의 새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지금 이번 학습활동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부채는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부채라는 것은 명준이, 주인공이죠. 명준의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소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65페이지에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자, 명준이가 이 부채 위에 있고 부채 위에서 걸어가고 있으며 266페이지에 보면은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됐다. 그래서 명준이가 이 부채 위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부채가 점점 오므라들고 좁아지고 있는 거죠.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점점 좁아지면 그것을 피해서라도 점점 뒷걸음질 치면서 명준이도 이 가운데 부분을 향해서 뒷걸음질 친다고 지금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준이의 삶이 점점 좁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이 터가 점점 좁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명준이의 삶이 극한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준이의 전체적인 삶을 봤을 때 원래 남한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남한에서의 삶이 환멸이 나서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북한도 결국 그쪽에서의 삶조차도 희망과 꿈이 없이 환멸을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어디에서도 갈 수 없다는 것,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명준이의 삶을 부채의 넓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점점 부채가 오므라들어서 결국 명준이는 어디까지 몰린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사북자리까지 몰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북자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결국 점점 좁아지는 부채 위에서 극한의 상황까지 몰리는 지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지점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계속 뭔가 여러분들이 밀림에서 사자에게 쫓겼다가 갑자기 그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절벽의 끝에 이렇게 살짝 왔을 때 어떡하지? 이런 상황인 거겠네요. 사자. 그림은 선생님이 잘 못 그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명준이의 부채의 삶을 비유했을 때 지금 이 벼랑 끝이라는 것은 사북자리와 대응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바로 극한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이러한 극한의 장소까지 몰린 것이죠. 다만 그 극한의 장소까지 몰렸을 때 명준이가 발견한 것은 두 마리의 새, 바로 명준이와 사랑을 나눴던 은혜, 큰 새와 작은 새, 은혜의 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녀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진짜 딸이 있는 게 아니라 유산이 되었죠. 배에 있는 채로 죽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마리의 새, 은혜와 은혜의 딸로 상징되는 새들을 보고 새로운 이상향, 바로 푸른 광장이라는 새로운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푸른 광장을 발견하는 장소 역시도 사북자리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북자리는 극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이상향을 발견하는,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발견하는도 괜찮아요. 발견하는 전환점의 장소가 되기도 하죠.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부채, 사북자리 두 마리의 새뿐만이 아니라 푸른 광장의 의미도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푸른 광장이라는 건 새로운 이상향이라고 하는데요. 이 푸른 광장이라는 새로운 이상향과 관련해서 3번 학습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이 작품의 서문 첫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참고해서 광장과 밀실의 의미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네요.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광장과 밀실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장은 분수가 터지고 밝은 햇빛 아래 묻꽃이 피고 영혼과 신들의 동산으로 치장이 된 광장에서, 광장이란 말이 나오네요. 바다처럼 우람한 합창에 한몫 끼기를 원하며, 즉 이 광장, 여러분들은 광장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그렇죠. 광장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참여 같은 거 할 때도 여러분들이 촛불 시위나 그러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다 여러분 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광화문이나 어딘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에서 이러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이념, 하나의 이상적인 목표죠. 이념을 추구하면서 바람직한 사회적, 글씨가 안 예뻐도 양해해 주세요. 이상을 실천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다처럼 우람한 합창의 한몫끼기, 그러니까 사회적 삶을 사는 곳이 바로 광장이라는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이러한 민주주의나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밀실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똑같은 진실로 개인의 일기장과 저녁에 벗어놓은 채 새벽에 입고 간 애인의 장갑에 얹힌 침대에 걸쳐 앉아 광장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을 원한다. 자, 밀실, 여러분들의 개인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친구들을 이렇게 방에 데려와서 이렇게 놀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을 여러분 방에 초대하진 않죠. 친한 사람, 개인적인 사람, 좀 사적으로 친한 사람들을 방에 잘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 것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즉 자기 혼자만의 시간, 여러분들 개인의 시간, 이런 것들이 있는 장소가 바로 밀실이라고 하는 거죠. 일기장 쓰는 거 친구들이랑 같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차분하게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밀실은 어떻게 보면은 광장이 사회적이라고 한다면 밀실은 조금 더 개인적인 의미를 가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간이자 자유의 공간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공간, 내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푸른 광장의 의미를 정리할 때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공존하는 이상향을 푸른 광장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서문을 통해서 연결될 때 푸른 광장이 왜 새로운 이상향인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광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공간이고 밀실은 개인적 공간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서문에서는 인간을 두 가지 공간 어느 한쪽에 가두어 버릴 때 살 수가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광장과 밀실이 균형을 이루면서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고 서문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북한은 어떠한 사회였었죠? 그렇죠. 북한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중요해요. 그 사회주의라는 그 공동의 이념을 통해서 우리 그 사회가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나 개인의 자유보다는 올바른 사회를 위해 이렇게 조금 그러한 느낌인 거죠. 반면 남쪽은 반대였어요. 개인의 사회보다 그 앞에서도 명준이를 설득할 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자유의 가치를 들먹이며 설득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남한에는 밀실만이 존재했었던 거죠.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나라였던 거죠. 즉 북한은 밀실 없이 광장만 존재했고 남한은 광장 없이 밀실만 존재했죠. 보세요. 근데 여기서 어느 한쪽만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북쪽과 남측 둘 다 한쪽만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상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상향인 푸른 광장이라는 곳은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 광장과 밀실이 둘 다 존재하는 완벽한 새로운 이상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명준이는 바다라고 지금 깨닫고 바다를 그래서 결국 이러한 곳을 발견했기 때문에 명준이가 바다에 몸을 던지는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결말이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런 식으로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에 나오는 광장과 여기에 푸른 광장이 절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장 중요하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광장은 바람직한 사회적 이상을 실천하는 공간이고 푸른 광장은 앞에 푸른 광장이라는 새로운 이상향이잖아. 새롭게 발견한 광장도 아니고 밀실도 아닌 새로운 이상향이기 때문에 둘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조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소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명준의 삶과 비교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 학습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활동은 지금 그 시대 6.25 이후에라는 시대 상황과 함께 이 작품을 읽어야 하는 이유. 그래서 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대적 상황 배경인데요. 자, 6.25 이후 당시 끝나고 나서 전쟁 포로였던 사람들이 인도행 배에 몸을 실었다는 실제 기사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북한군과 남한군 포로 76명은 남북 어디로든 가지 않고 어디를 가기를 원했냐면 제3의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나 우리 1학기 독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그러나라는 표지가 나오면 그 뒤에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들은 이런 제3의 선택을 한 이유가 뚜렷한 사상적 지향에 따라서 선택했기보다는 전쟁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제3국을 선택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바로 전쟁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자신의 사상적 지향이 아닌 전쟁을 피하고 싶어서 제3국을 선택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명준이가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의미겠죠. 결국 남쪽, 북쪽 둘 다 그 이념적, 지금 남쪽과 북쪽은 둘 다 이데올로기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도 북쪽도 둘 다 그 사상적 지향에 따라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이데올로기 갈등 자체의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곳을 찾다 보니 제3인 중립국을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준이가 중립국을 선택하게 된 것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없는 곳을 찾기 위해서 전쟁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중립국을 선택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명준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결론은 명준이가 최종의 최종을 선택한 것은 죽음이라는 선택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중립국을 선택한 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소설의 한계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펜을 들고 이제 감상의 정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장이라는 것은 이 작품은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 상황 속에서 고뇌하고 갈등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명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분단 현실에서 남북한 사회가 지닌 이념적 허상을 극명하게 지내고 있는 소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있는 소설인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의의는 남북 분단 상황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면서 비판적 인식을 지닌 인물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남측 쪽의 편도 아니고 북측 쪽의 편도 아닌 진짜 중립에 서서 이 둘 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데올로기적 갈등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적 인식을 그려내고 있는 유일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이 작품의 이제 이 한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꼭 죽음이 답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원한 해결책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했다는 이런 결말 자체가 이제 이 작품의 한계라고 인식되긴 해요. 실제로도. 하지만 이러한 죽음이라는 선택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오히려 이러한 현실, 어떻게 계속해서 이데올로기적 그 갈등을 지니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장치, 기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단 소설이 무엇인지, 이제 6.25 전쟁이라는 정말 커다란 사건 이래 소설 역시 이런 분단에 대해서 이념 갈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분단의 모습, 왜 우리 한민족인데 왜 이렇게 싸워야만 하는 건지, 그 등등 다양한 이제 분단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이 분단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작품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광장 수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이 그 출석 게시판에 올려놓은 질문 카톡방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장이 조금 6.25 전쟁 자체를 다루다 보니 무겁고 이데올로기라는 추상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어려웠을 텐데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자, 그럼 우리는 온라인 클래스가 끝나는 날 즐거운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